용산 미군 기지가 114년 만에 일반 시민들의 문을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늘부터 용산 미군 기지 내 주요 장소를 시민들이 둘러볼 수 있는 버스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 이후 일본군과 미군이 차례로 주둔해온 용산 기지는 2021년까지 이전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20 정상회의 직후인 다음 달 1일 회담과 만찬을 가질 걸로 보입니다. 무역 전쟁 중이던 양국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을 늦추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당시 판사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전해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활, 도검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양 회장은 사무실에서 직원을 때리고 부당한 강요를 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는데 경찰은 내일 폭행 피해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남북의 군 당국이 오늘 서해안 NLL 일대에 중국 꽃게잡이 배 등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2008년 중단된 이후 10년 만입니다. 국방부는 남과 북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충돌할 위험을 줄이고 불법 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서울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접근할 수 없었던 금단의 땅, 바로 용산 미군 기지입니다. 1904년 일본군이 주둔한 이래 114년간 굳게 닫혔던 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부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인 이곳을 시민들이 우선 버스로나마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6차례 진행됩니다. 당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돌아본 용산 기지 내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박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빨간 벽돌로 쌓아 올린 건물이 보입니다. 일본군이 사용했던 위수 감옥입니다.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미군이 업무 시설로 쓰고 있는 이 건물도 1908년 일본군이 장교용 숙소로 지은 겁니다. 해방 직후 신탁 통치 문제를 논의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소련 대표단이 묵기도 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건물도 보입니다. 전형적인 1970년대식 건물로 미군 시대의 상징적 시설 중 하나입니다. 가을 단풍 아래에는 하천도 흐릅니다. 자연천인 만초천입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복귀되지 않은 하천입니다. 조선시대 유물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조선 왕조 초기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 남단입니다. 지금은 일부 유구만 보이는데 공원이 조성되면 원 지형을 복구할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폼으로 돌아오는 용산공원의 부지를 직접 돌아보고 생각을 모으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6차례 용산기지 버스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 앞서 보셨듯이 용산 미군 기지터는 우리의 아픈 현대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곳입니다. 2003년 한미 정상 간 반환을 합의한 이후에 15년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려면 아직도 거쳐야 할 게 많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남쪽엔 한강이 흐르고 북쪽엔 북한강과 남산을 등진 천혜의 요새 용산. 1904년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일본군은 이 땅을 전진기지로 썼습니다. 389만 제곱미터가 군용지로 강제 수용되면서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금단의 땅이 됐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들어온 미군 7사단은 일본군 기지를 그대로 주둔지로 사용했습니다.
한국전쟁 때는 중공군과 북한군에 점령되기도 했습니다. 반환의 첫 발을 뗀 건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2003년입니다. 한미 정상이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기로 합의한 뒤 정부는 이 땅에 국가공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미 8군 사령부, 올해 6월 주한미군 사령부가 차례로 이전했습니다. 지금은 한미연합사와 일부 잔류부대만 남아있는데 2021년쯤 이전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7년까지 국가공원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생태 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2005년 선포된 국가공원 조성 계획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성 시기는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군이 모두 빠져도 부지반환 협상과 환경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관계부처에선 이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강대강으로 맞서기만 했던 미국과 중국이 갑자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양국 정상이 거의 4개월 만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조만간 정상회담과 만찬회동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급락했던 우리 코스피는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조택수 기자와 이태경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7월 이른바 관세 전쟁이 발발한 뒤 처음입니다.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은 한동안 중국과 미국이 경제 무역 분야에서 갈등을 보였다며 전 세계 무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중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G20 정상회의 기간에 시 주석을 만나 중대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이 G20 회의가 끝난 직후인 다음 달 1일 만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분쟁을 끝낼 수 있는 합의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President Xi will be giving a speech at a trade conference in Shanghai, so there may be a little thaw going on. 하지만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71.54포인트, 3.53% 오른 2096.00으로 마감했습니다. 2011년 9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지난달 29일 1900선으로 주저앉았지만 나흘 만에 다시 2100선 가까이 오른 겁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5% 이상 급등한 690선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주가가 반등한 건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무역 합의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무역 전쟁이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 신흥국 자산에 대한 불안 심리도 줄었습니다. 그간 국내 주식을 내다 팔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0일 만에 가장 많은 4,403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로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6.5원 급락한 1,121.6원에 마감했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장중 환율이 출렁이자 외환당국은 하락 속도가 과도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두 개입에 나서 환율이 더 떨어지는 걸 막았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다른 아시아 증시도 급등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4.21%, 일본 니케이 지수는 2.56%씩 각각 오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이어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관련 소식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5월까지를 이 소송의 소멸시효로 해석하고 이때까지 확정 판결이 안 나오게 미루는 계획을 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진술이 나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작성된 장래 시나리오 축약 문건엔 일본 기업의 소송과 보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013년 12월 1일 소송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이 만난 직후 당시 기조실장이던 임 전 차장이 A심의관에게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사건 전개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A심의관은 외교부 자료 등을 토대로 문건을 작성했고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에게도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 같은 진술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한편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줄곧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그런데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실제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따져볼 일입니다. 이 소멸시효 3년이 시작되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관건인데 오늘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각 법원이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불법적인 일로 피해를 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그때부터 3년 안에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 따르면 당시 행정처는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며 하급법원에 내려보낸 판단을 근거로 배상 청구권이 이때부터 3년간 살아있다고 봤습니다. 2015년 5월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고 추가 소송 등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겁니다. 특히 행정처가 이 3년 안에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해자 4명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경우 2021년 10월 30일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시효에 대해 아직 판결로 판단을 내린 적은 없다며 추가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를 맡은 각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추가 소송이 잇따를지 주목됩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 통치 배상 문제가 끝났고 그러니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국제적인 중재 절차로 가져가려는 전략으로도 풀이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소송 원고, 즉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해야 한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우리 대법원 소송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런 주장이 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지지통신은 신일철 죽음의 미야모토 스네오 부사장이 이번 판결이 유감이고 실적에 배상액을 반영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피해자 소송은 별개이므로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문제를 국가 차원으로 변질시켜 청구권 협정상의 중재 절차로 가려는 전략도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반발할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판단해보자고 하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는 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주장도 계속되지만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일본 기업이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사죄를 하고 배상도 한 사례가 있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니시마츠 건설은 중국의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에서 소송을 벌여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2007년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니시마츠 건설은 2009년과 2010년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금도 줬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교체가 검토되는 걸로 알려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장을 저희 취재진이 들어봤습니다. 비서는 인사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체의 흐름을 부인하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JTBC 취재진에게
인사는 내가 거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계신데 비서인 내가 인사에 대해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장 실장은 지난 6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땐 근거 없는 오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장 실장의 대응이 적지 않이 달라 보입니다. 장 실장은 지난 28일 문 대통령과 출입기자단 산행에도 예전과 달리 불참하는 등 사실상 청와대 안에서도 활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만 장 실장 본인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앞서 먼저 사의를 표시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직원을 폭행하고 닭에게 활을 쏘거나 도검을 휘두르라고 강요하는 이 엽기적인 행각이 담긴 영상이 폭로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해서 양 회장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영상에 나온 활과 도검도 확보했습니다. 내일은 양 회장에게 맞은 피해자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7시간에 걸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직원들이 수련회를 갔던 연수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닭을 향해 쏘거나 휘두르라고 강요했던 활과 도검을 포함해 USB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한 물품을 분석해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디스크 등 회사 임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부를 방침입니다. 어제 양 회장이 올린 사과문에 대해 동영상 속 피해자 A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자기 상황만 모면하려는 형식적인 사과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원했던 거는 저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자기 회사를 위하는 것이냐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A씨는 내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폭행 당시 상황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양진호 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 유통과 관련한 의혹부터 다른 남성을 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어질지 신아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하려고 검토하는 혐의는 직원 폭행뿐만이 아닙니다. 그중엔 웹하드 운영과 관련해 직원 폭행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수사를 해온 불법 카르텔 의혹이 있습니다. 웹하드 업체와 불법 영상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 그리고 이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 등이 서로 연결돼 불법 동영상을 유통한 뒤 이익을 나눠 챙기는 형태입니다. 양 회장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 놀이를 통해 지난 3년간 400억 원 가까운 순이익을 올렸는데 경찰은 회사의 영업 구조 등을 자세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양 회장의 다른 폭행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양 씨가 자신의 부인과 외도를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집단으로 때린 혐의입니다. 당시 가담자로 지목된 양 회장의 동생만 유죄 판결을 받고 양 회장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경찰이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등 3가지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7개 혐의 가운데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먼저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는 직권남용이라고 봤습니다. 입원을 위해선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이 지사가 이런 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형을 받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누명이라고 주장한 것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금을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일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도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트위터 계정 해경군 김 씨의 주인이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윤창호법의 공동 발의자이기도 해서 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윤창호 씨 가족이 저희 취재진에게 허탈하고 참담한 마음이 담긴 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석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음주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맨 지 39일째. 창호 씨의 몸도 서서히 말라갑니다. 네 아픈 거 할머니한테 줘. 그러고 일어나. 그런데 이 와중에 윤창호 법을 공동 발의한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가족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창호 씨의 큰아버지는 문자 메시지로 취재진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휴학을 하고 윤창호법 제정에 힘쓰는 창호 친구들이 가련하다. 국회와 대한민국은 답이 없어서 속세를 떠나겠다는 내용입니다.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창호 역시 참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윤창호법에 대해 이미 40만 명 이상이 청와대 청원에 동의했고 대통령도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다른 현행법과 형평성 문제로 이 법만 형량을 높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 법은 형량이 모두 다 낮아. 그래서 윤창호법은 살인죄를 준하게 높여줄 수가 없어.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은 오늘 음주운전을 사과하며 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오전에 한 공기업 채용 시험에 나온 문제들이 같은 날 오후에 치러진 다른 공기업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두 문제가 겹쳐도 문제가 될 텐데 절반 넘는 문제가 같았습니다. 두 건 모두 응시한 수험생이 적지 않아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다시 시험을 치르기로 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한국서부발전 기계직 채용시험에 응시한 한 수험생은 배포된 시험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0개 문항 중 절반 이상인 40개가량이 같은 날 오전에 봤던 한국남동발전의 시험 문제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같게 나온 거 자체가 좀 그냥 오늘의 시험 보고 그래서 약간 헷갈리거나 몰랐던 부분을 가려서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그대로 나오니까 풀면서도 약간 시간도 남고. 시험이 끝난 뒤 서부발전 시험만 본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서부발전 측은 채용 과정을 대행업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남동발전과 출제자가 같아 문제가 중복됐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부발전은 이달 10일 시험을 다시 치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주 시험 성적과 다음 주 시험 성적으로 각각 5배수씩 최대 10배수를 뽑아 합격자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선 임시방편식 대응이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 공정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정답이 적힌 메모장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또 입시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몰리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A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말이면 인기 가수들이 총집합하는 각종 시상식들이 열리곤 하죠. 그런데 초대권들의 원래 티켓값의 100배가 넘는 가격에 공공현이 팔리고 있습니다. 예약까지 받을 정도로 거래 규모가 큰데요. 안표 수준을 넘어 기업형 브로커들이 개입하고 있단 말도 나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한 아이돌 가수의 팬인 최모 씨가 구입한 가요 시상식 티켓입니다. 비매품이란 의미의 초대권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 티켓을 트위터의 판매상을 통해 3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런 초대권 중에는 정식 티켓값 5,500원에 100배가 넘는 가격에 팔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구역을 샀는데 여기도 뭐 100번대 이내면은 뭐 60만 원, 뭐 50번대 이내면 뭐 70만 원. 시상식 좌석 티켓들은 판매용보다는 초대권 형태가 많습니다. 보통 협찬사의 고객 이벤트용 등으로 제공되는데 상당수가 전문 판매상에 넘어가 고가에 팔리고 있는 겁니다. 판매상들은 안표를 파는 수준을 넘어 아예 예약을 받기도 합니다. 먼저 예약을 해야 더 앞자리를 준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미 그 대행표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 번호를 우위를 줄 만큼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업계에서는 기업형 브로커가 협찬사 관계자와 결탁해 티켓을 대량으로 빼돌리는 정황도 있다고 말합니다. 뒤로 빼돌렸거나 그럴 경우에는 브로커들한테 비싸게 뭐 중국 쪽 가면 안표로 훨씬 더 비싸게 많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JTBC 정재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차 대북 제재를 해제하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려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핵 감축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We haven't taken sanctions off, and hopefully we'll be able to when we're down the road. We want to take the sanctions off. We want North Korea to be very successful.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미주리주 유세에서 북한은 전문가들이 방문해 시험장을 점검하는 걸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한 말입니다. 다음 주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풍계리와 동창리 시험장 사찰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제재 해제를 언급한 건 비핵화의 진전을 유인하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라디오 매체와 인터뷰에서 머지않아 북한이 해체한 2여 개 시설을 실제 검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쉽고 간단하며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핵 위협을 감축하는 실질적이며 가시적인 강력한 조치를 시작하는 다음 단계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전 단계로 핵 위협 일부를 감축하는 중간 단계를 목표로 제시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핵 감축을 다음 단계로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협상에서 북한 핵탄두 및 ICBM의 일부 폐기 및 반출이 본격적으로 의제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우리 정부가 워킹그룹을 제안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남북 군사 합의를 둘러싸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이에 빚어진 해프닝 때문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한미가 실무 차원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기로 한 워킹그룹은 우리 측이 먼저 제안했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설명입니다. 취재 결과 실무 워킹그룹을 제안한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 9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장관의 전화 통화가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추후 오해를 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미 국방부와 협의를 해왔던 내용인데 정작 미국 내부에서 공유가 안 됐던 겁니다. 이 과정은 최근 국감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그 브리핑을 못 받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사건이 영향을 끼친 게 맞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설명해도 미국 내부에서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과속하는 걸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만들었다는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요즘 서해에서는 꽃게잡이가 한창입니다. 중국 어선도 그래서 이때가 제일 골치인데 사정은 남북이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군 당국이 오늘부터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의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한 정보를 10년 만에 다시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연평도 인근 바다입니다. 중국 어선 10여 척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방 한계선 NLL 인접 지역으로 남북 정부가 모두 단속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국방부는 이런 불법 선박에 대한 정보를 오늘 오전 9시부터 매일
북한과 교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보가 없으면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상대 측 움직임을 무력 도발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남북은 이미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육사 합의서를 맺었지만 2008년부터 10년 넘게 중단됐다 지난 9.19 군사 합의로 다시 복원됐습니다. 꽃게철을 맞은 바다를 중국 어선들에게 내준 어민들은 남북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엄청난 자원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도난당하는 그 입장인데 공동경비를 서서라도 좀 불법 중국어선을 좀 처리하는 이런 방법이 좀 모색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큰 바람이죠. 남북이 공동으로 평화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해외의 불법 선박을 단속하는 방식은 조만간 꾸려질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남과 북이 4개월 만에 개성에서 체육회담을 열었습니다.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올림픽 공동개최 뜻을 전달하기로 했고 내년에 핸드볼 단일팀도 합의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남북체육회담은 2달 전 끝난 아시안게임 카누 단일팀 금메달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보면 솔직히 기니스 기록수에 올릴 만한 거 합니다. 자기네 올림픽 4년 준비했다 그랬는데 우리 선수들 그때 북한남 선수들이 만난 지 한 20일 만에 경기에 출전해서 그런 성과가 얻었다는 게 4개월 만에 재개된 체육회담. 공동 보도문은 3시간 반 만에 발표됐습니다.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두 정상이 약속했듯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의지를 재확인했고 올림픽 유치 의사를 담은 서신을 IOC에 공동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첫 발을 떼기로 했습니다. 2032년 올림픽은 8년 후에나 IOC 총회에서 결정되는데 이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인도 뉴델리, 호주 브리즈번과 독일 쾰른 뒤셀도르프가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남북은 역대 8번째 단일팀 구성도 합의했습니다. 이번엔 남자 핸드볼입니다. 내년 1월 세계선수권대회에 한 팀으로 출전하기로 하고 다음 달 공동 훈련도 할 계획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선 더 많은 종목에서 단일팀을 만들기로 약속했고 종목별로 남북 간 친선 경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국회에서 연말인 이맘때 가장 큰 관심사는 예산입니다. 서로 자기 지역의 새해 예산을 더 끌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특히 우리 지역이 소외돼 왔다. 이른바 지역 홀대론이 자주 등장합니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을 찾아 이른바 호남 홀대론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태양광 풍력발전단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체 새만금의 한 9.5% 정도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수익으로 새만금에 다시 재투자하는. 호남 홀대론을 꺼내든 민주평화당은 오늘도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북 도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 하는 것이 전북 도민의 정서입니다. 세종역을 만들어 KTX 호남선을 직선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역 간 갈등으로 불거진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지역 홀대론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에 공항, 철도, 항만 같은 대규모 SOC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는 항만, 공항, 철도, 도로를 보강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JTBC 이윤석입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익대 근처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에서 미리 신고하지 않은 홍보 음악을 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탁 행정관은 거취를 묻는 질문에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따르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방사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용 마스크 등 피폭량이 기준치의 5배에서 11배를 넘긴
3개 제품에 대해 원안위는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라돈 검출 의혹이 제기된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의 피폭량은 일단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한 제품은 미용 마스크와 수입 라텍스 매트리스, 국산 메모리폼 베개 등입니다. 라돈 검출 의혹이 제기된 생리대와 팬티라이너도 포함됐습니다. 이날 공개된 제품 모두에서 우라늄계와 토륨계 방사능 액종이 검출됐습니다. 팬티라이너는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2번째로 높은 방사능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제재 기준이 되는 피폭량은 이 순서와 달랐습니다. 제품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된 측정법 때문입니다. 미용 마스크와 메모리폼 베개, 라텍스 매트리스의 연간 피폭량은 기준치의 5배에서 11배를 넘었습니다. 원안위는 이들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선 각각 연간 피폭량이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라돈이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경우를 상정해 제품에서 50cm의 거리를 두고 라돈 농도를 측정했고 그 결과 라돈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편 원안위는 앞으로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구축해 24시간 온라인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결과와 각종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원안위 검사 결과 JTBC가 보도한 생리대와 기능성 팬티라이너에선 라돈과 토륨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안위는 동시에 이 제품에서 모나자이트가 쓰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나자이트는 대진 침대 사태를 야기했던 라돈 방출 물질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강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원안위는 생리대와 기능성 팬티라이너에서 라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피폭 방사선량도 기준치 이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JTBC가 지난달 보도한 내용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조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들의 모나자이트가 쓰인 게 확인된 겁니다. 일단 신고가 된 것과 다른 원료를 썼기 때문에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고 수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나자이트는 라돈 침대 사태를 일으킨 원인 물질입니다. 원인 물질은 있는데 라돈 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선 측정 방식의 문제입니다. 원안위는 제품에서 측정기를 50cm를 떨어뜨려 라돈을 측정했습니다. 제품 사용 부위와 코아의 거리를 고려한 겁니다. 50cm를 이격하고 측정하면 안 나올 수 있죠. 반감기가 55초이기 때문에 특히 토론계 라돈 같은 경우는 피폭 방사선의 경우 JTBC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방사선 계측기로 직접 측정했습니다. 반면 원안위는 원료 물질의 방사능 농도를 근거로 환산한 겁니다. 똑같은 그 방출 양에서도 그 피폭량은 다르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추정하는 과정에 여러 개의 임의적인 그 변수들이 들어가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같은 부분이 좀 더 명확히 설명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거제에서 50대 여성이 폭행을 당해 숨진 곳은 노숙자가 무리지어 다니면서 경찰도 지자체도 손을 놓은 우범지대였습니다. 무자비한 폭행이 30분 넘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배승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유람선 매표소 주변에 한 무리 인파가 모였습니다. 술과 도박판이 자주 벌어지는 곳인데 경찰이 해산을 권유하자 고성이 오갑니다. 걔들 잡든지 CCTV 설치하든지 하고 그러면 왜 와서 가고 있는데? 3년 전 유람선사가 철수하면서 매표소와 선착장이 방치됐고 이후 불황자와 노숙자가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참히 폭행당해 숨진 58살 윤모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매표소가 있던 건물입니다. 내부에는 잠을 자고 음식을 해먹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침대 위에는 먹다 남은 도시락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20-30명씩 무리지어 다니다 보니 크고 작은 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루에 2-3번 나갈 때도 있고. 경찰이 출동한 건수는 지난해에만 400회에 이릅니다. 말해도 그쪽으로 가기 싫어합니다.
숨진 윤 씨가 30여 분간 무참히 폭행당할 당시에도 주변에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약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무서워서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참혹하게 그걸 하는 걸 보고. 거제시와 경찰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갑작스런 가을 추위로 두꺼운 옷 꺼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엔 단풍 구경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경복궁을 찾은 사람들의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겉옷을 팔에 걸치고 반팔 차림도 보입니다. 아기 엄마도 유모차를 끌고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설악산에 눈을 뿌리고 중부 내륙의 아침 기온을 떨어뜨린 때이른 가을 추위가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일단락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17도, 광주 대구 18도, 부산 19도로 온화했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전형적인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1도까지 내려갔던 서울의 최저 기온도 주말 동안 6에서 8도로 오를 예정입니다. 다만 내륙 지방은 일교차가 15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찬 공기는 물론하지만 주말 동안은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합니다. 고기압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으면서 대기가 정체됐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충북, 대구, 울산, 경북에선 오늘 밤 미세먼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중서부 지방에 탁한 공기가 머무를 걸로 보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내일은 학생의 날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학생들이 벌인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하루 앞서 오늘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선거 연령을 낮춰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쇠창살 뒤에 서 있습니다. 상자에는 투표용지 대신 이름표가 담겼습니다. 지난 3월부터 투표권을 달라며 삭발 농성까지 벌였던 학생들입니다. 현재는 만 19세가 넘어야 투표가 가능한데 이를 한 살 낮춰달란 겁니다. 만으로 18살만 되면 결혼은 물론 공무원 시험도 칠 수 있지만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선거 연령 19살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선거 연령을 낮추는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을 같은 인간으로 봐달라는 동등한 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해달라는 호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청소년 인권법을 제정해달란 요구도 나왔습니다. 학교는 항상 타인의 사회의 나를 맞추라고 말하며 반인권적인 규칙을 강요하고 학생들을 한 가지 길로만 내몰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생이 더 이상 자살하지 않도록 교실에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가 필요하단 겁니다. 시도교육청별로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아직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북 4곳뿐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45인승 관광버스가 작업 중이던 굴착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운전석은 잔뜩 뒤틀려 부서질 정도였는데요.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70대 1명이 크게 다쳤고 나머지 승객과 버스 운전자 등 37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버스는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을 태우고 홍천의 수타사로 가던 중이었는데 버스 운전자가 수타사 진입로를 넓히는 작업을 하던 굴착기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진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 직원 수천 명이 세계 곳곳에서 동맹 파업을 벌였습니다. 직원들 손엔 성폭행 문화를 끝내자고 적힌 피켓까지 들렸는데요. 구글이 임원 성추행을 숨기고 우리 돈으로 1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까지 줬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직원들이 분노한 겁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 있는 구글 본사 앞입니다. 구글 기업 모토인 악해지지 말라, 성폭행 문화를 끝내자 등의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이날 직원들의 파업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40여 개 지사에서 함께 진행됐습니다.
There's one time at Google where I felt that I could not take action or speak my voice because HR was not there to protect me, but to sweep problems under the rug. 파업은 구글이 앤디 루빈 전 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숨기고 9천만 달러, 우리 돈 1,000억 원의 퇴직금까지 챙겨줬다는 뉴욕타임스 폭로가 발단이 됐습니다. 루빈은 안드로이드 창시자로 안드로이드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무인자동차 연구소인 구글 X 리처드 드볼 이사도 뉴욕타임스 기사로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임했습니다. 직원들은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요된 합의를 한다며 이사회에 직원 대표를 포함시키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파업이 실리콘밸리에서 미투와 성폭력 공동대처 캠페인인 타임스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 캐러번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 건 높였습니다. 미군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 총격으로 간주해 사격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캐러밴 행렬을 저지하기 위한 미군 병력이 텍사스 주 등에서 멕시코 국경으로 속속 결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 병력에 고강도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캐러밴이 미군의 돌팔매질을 하면 총격으로 간주해 사격으로 맞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캐러밴 행렬은 미국 이민 제도에 대한 조롱이라며 무료 입장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다음 주부터 불법 입국자에 대한 망명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멕시코 이민자가 법정에서 더 많은 경찰을 죽이겠다고 한 발언이 담긴 중간선거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CNN은 정치 역사상 가장 인종차별적 광고라며 대선 때처럼 이민자 혐오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도리어 민주당 지지자의 결집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달 말 하원 선거 격전지 69곳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자 50%, 공화당 지지자는 4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2016년 선거 땐 공화당이 평균적으로 15%포인트 차이로 앞섰던 곳들로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결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요즘 여자 체조는 미국 바이스의 시대입니다. 체조에선 여전히 낯선 흑인으로 또 성폭력 피해자로 늘 한계와 맞서 싸워왔는데 오늘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번째 개인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힘차게 발을 내디디며 매트 위에 선 바일스. 통통 튀어오르더니 공중에서 2바퀴를 돌고 몸의 반을 살짝 비틀어 가볍게 착지합니다. 하루 전까지 신장결석으로 응급실에 누워있던 아픔은 잊었습니다. 도마 2단 평행봉 평균대 마루까지 4개 종목 점수를 모두 합쳐 최고의 체조 선수를 가리는 개인 종합. 바일스는 또 시상대 맨 위에 섰습니다. 세계선수권 개인 종합 우승이 벌써 4번째. 여자 체조 역사상 최초입니다. 2년 전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따낸 뒤 쉬고 싶다며 매트 위를 잠시 떠났지만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145cm의 키에 까만 피부를 가진 21살 바일스는 일찌감치 체조의 고정관념을 흔들었습니다. 유연하고 우아한 연기로 수놓던 여자 체조에 힘과 속도가 묻어나는 기술을 풀어냈습니다. 미국 체조계를 뒤흔든 대표팀 주치의의 성폭력 스캔들 속에서 운동선수 이전에 여성 피해자로서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바일스는 금메달을 목에 건 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영화는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은 듣는 영화가 스크린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극장 안에서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부르는 떼창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요즘 극장가는 음악 영화 붐입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실제 공연을 담은 영상 같지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1985년 7만 2천 명이 열광했던 영국 밴드 퀸의 공연이 33년 만에 스크린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퀸을 이끌었던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다루면서
소외된 사회 부적응자를 위해 연주하는 부적응자 밴드. 퀸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6분짜리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보여줍니다. 퀸을 추억하는 관객들은 공연장에 온 것처럼 같이 노래를 부르고 또 함께 발도 구릅니다. 공연장 앞에 가장 앞자리에서 프레드 머큐리랑 퀸의 공연을 보는 듯한 1937년 영화 스타 탄생은 이번에 3번째로 다시 만들어져 보는 영화를 넘어 듣는 영화로 반향을 이끌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담은 영화도 개봉을 예고하고 있어 가을 극장가는 음악 영화 붐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연장 같은 느낌의 입체적 화면이나 음향에 신경 쓴 특수 상영관을 늘리고 따라 부르기 상영회를 준비하며 새로운 시도도 이어갑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첫 키워드는 말투와 표정까지입니다. 말투와 표정까지 음주 단속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얘기입니다. 예. 이 의원은 무리를 빚은 만큼 원내 수석 부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났고 이 당의 징계 절차도 앞두고 있지만 여론은 더욱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의원이 한 이 해명 때문에 파장은 더욱 악화되고 여론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의원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윤창호법 서명하셨다는 지적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이 의원 자신이 했는데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표현을 쓴 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 또 말투가 더 기분이 나쁘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랬겠군요. 사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게 원래 중요한데요. 이 사과는 했지만 이제 표현이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인터뷰 당시 이 의원의 표정도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 이 사과를 하면서도 죄송한 표정이 아니라 여유롭고 당당한 표정이다. 이런 반응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진 건데요. 이 여론이 악화되면서 소속 정당에까지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되자 당대표가 오늘 아침에는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먼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개인적인 처벌은 뭐 물론이지만 당대표가 사과하고 또 그리고 본인이 이제 뭐 당직을 사퇴하고 어찌 보면 뭐 당연한 변화겠지만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확실히 엄격해진 분위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공분이 높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이 국민청원을 비롯해서 또 관련 법안도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의 음주운전 단속 적발된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난 2004년 기사를 찾아보니까 당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의원은 현재 이용주 의원처럼 이로 인해서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런 기사는 찾을 수 없었고요. 예. 이 의원은 3년 뒤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2004년만 해도 뭐 14년 전 이야기니까요. 음주운 처벌 강화하는 법안 발의하고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과 또 정반대로 음주운전을 한 뒤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 뭐 케이스는 반대 케이스인 것 같지만 어쨌든 뭐 이제 뭐 내년부터는 더 한 잔만 마셔도 이제 걸리는 이렇게 법안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음주운전은 확실히 사라져야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양심의 의미입니다. 예,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야기인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도 이 발언이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겁니다. 어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단 건데요. 보시면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가? 하면서 몇 달 뒤에 우리 아들도 군대를 간다. 이런 암울한 나라에 태어난 것을 탓해라.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예, 암울한 나라에 태어난 것을 탓해라. 자, 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 때문에 또 논란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심 대 비양심 논쟁으로 좀 이렇게 비화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는 진짜 김 의원이 맞는 말을 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도 꽤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같은 당의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군대에 가면 양심 없는 사람인가? 군인이 되면 양심 버린 사람이 되는 건가?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근데 과거에도 좀 본 것 같은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데서 이 양심적이라는 표현 이걸 좀 제대로 좀 따져봐야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양심과 이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의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나오는 건데요. 사전에서 말하는 양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자기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 그러니까 흔히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 그런데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은 이렇습니다. 이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가치관과 사고. 그러니까 헌법상에서 양심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주관적인 가치관이나 신념을 뜻하는 겁니다. 예. 이런 일이 뭐 이번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인 용어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좀 뜻이 달라서 오해를 빚는 그런 경우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김진태 의원, 앞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김진태 의원은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이 양심적 법적인 용어에 대해서 뜻을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헌법학자들한테 전화를 걸어봤더니 이 검찰 출신인 이 김진태 의원이 이런 표현을 한 게 의아하다 이렇게 궁금증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예. 어찌됐건 일상적 용어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이렇게 용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당분간 최고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면서 건조하고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한반도 지역에 대기가 정체돼 주말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이 끝난 뒤에는 다시 시작한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시즌 3를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회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취재 기자들의 뒷이야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